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02회 시작하겠습니다. 후원자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패트리온 통해서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김재현님, 이성규님, 박현우님, 전찬주님, 최준호님, 변정훈님, 디지님, 서지연님, 강지우님, 강성진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이범재님, 황지민님, 한종원님, 최승우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느낌인데요, 아닌가? 네, 좀 늘어난 상태로 유지가 좀 오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분들 제가 예전에 덕분에 얘기했었어요. 이거 후원자 명단만 1시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럼 방송을 물론 끄나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점점 후원자가 떨어져 나가겠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CNCF. 아, CNCF 오늘의 제가 단신입니다. 네네. 제가 이거 그냥 단신? 요새 저희 글을 잘 안 써서 사실 러골님한테 제가 그 반도 귀 로썸 복귀하신 얘기 써달라고 엄청 푸시를 하고 있는데 귀도 반 로썸이에요. 자꾸 틀린 말로 죄송합니다. 외우지 말라고요. 반도 귀 로썸이라뇨. 파이썬 개발자들 흥분하는 거 안 보이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파이썬 개발자. 귀도 반 로썸. 네, 은퇴를 하셨다가 그 네. 드랍박스에 계셨었나요? 거기서 은퇴를 네. 하셨다가 지금 다시 복귀를 해서 전에 한번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로 간 얘기를 이제 글로 써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안 써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좀 바쁜 척 하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뭐 쓸까 하다가 요 CNCF에서 이번에 ETCD라는 프로젝트가 졸업 단계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11월 ETCD는 뭐 24일. 하는 프로젝트예요? ETCD는 약간 키밸류 스토어예요. 근데 약간 단독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쿠버네티스 쪽에서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좀 유명했었고 원래는 아마 너굴님이랑은 예전에 같이 봤었을 것 같은데 코어 DNS가 아니라 코어 OS? 지금은 없죠 아마. 코어 OS에서 네. 그 개발을 시작했던 키밸류 스토어고 이게 쿠버네티스나 오픈스택이나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큐베이팅 단계로 해서 원래 이제 CNCF에는 샌드박스, 인큐베이팅, 졸업 단계가 있는데 들어갈 때부터 이제 인큐베이팅 단계로 들어갔다가 이번 이제 2020년 11월에 졸업 단계, 그러니까 충분히 성숙했고 프로덕션에서 엄청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다는 걸 좀 증명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단계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CNCF를 졸업했다는 건 더 이상 CNCF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은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아, 그런 거랑은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그 성숙도의 단계를 졸업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18년 12월쯤인가 쿠버네티스가 첫 번째 졸업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졸업 단계에 간 프로젝트가 14개가 있어요. 엄청 많아졌어요. 와, 맞네요. 요새 신경을 못 썼는데 그 중에 ETCD가 유명한 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중에 유명한 거 소개해 주세요. 졸업한 것 중에. 유명한 거 뭐 있지? 네. 플루언트 D도 있고 로그 수집하는 프로젝트인가요? 네네, 플루언트 D 잘 아시잖아요. 왜 모르는 척. 저는 잘 모릅니다. 실무에 써야 잘 안다고 할 수 있죠. 네. 플루언트도 있고 또 뭐 있을까? 코어 DNS도 있고 약간 쿠버네티스랑 관련이 많아요. 보통 이게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랑 분류 성격이라서 프로메테우스, 엠보이, 하버, 헬름, 비테스, 뭐 엠보이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졸업 프로젝트로 들어가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ETCD가 아무튼 졸업을 했습니다. 이건 뭐 단독으로도 쓸 수 있어서 단독으로 쓰는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 소식 잠깐 전달을 드렸고 네, 그렇습니다. 단신은 이게 끝입니다. 뭐 얘기가 많긴 한데 그 얘기는 좀 M1칩 얘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M1칩 저번에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려다가 네. 대충 이야기하고 그냥 끝냈는데 뭐 할 얘기 더 있어요? 엄청 많죠.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왜 난리 났죠? 그래요? 유튜브 지난번에는 도커가 이제 안 돌아갈 것 같다고 당분간은 그런 얘기만 했었는데 실제로 아직 안 돌아가고 있죠. 네, 아직 안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 안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거를 그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제가 뭐 영어권은 너울님 얼굴이 사라졌어. 죄송합니다. 네, 잠깐 뭐 좀 치우느라. 그 영어권 유튜브는 이제 바로바로 잘 못 보다 보니까 못 보는데 저는 이제 일본어도 좀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네. 1차 발매국이에요. 아이폰 12도 네. 그렇고 애플 M1 저 노트북도 음. 그렇고 네. 리뷰들이 쭉 올라온 걸 봤는데 지금 리뷰 때문에 굉장히 난리들이 났어요. 성능이 왜요? 너무 좋아서. 성능이 음. 좋아서. 네. 성능이 진짜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성능 뭐 좀 애매할 수 있다. 아직은 잘 호환성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고 로제타 2도 돌려봐야 알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인텔 칩에서 얘기했던 퍼포먼스 다 발라버렸고 심지어 로제타로 도는데도 기존 인텔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니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의 건 그렇다고 아니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도. 네네. 뭐, 그러니까 근데 일단 동작이 실패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하죠. 무조건 빠르다? 이렇게 음, 말하기는 애매하기는 한데 네. 일단 성능은 확실히 되게 좋다고 리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사고 버지 싶지만 쪽 살 수 없는 개발자들은? 아니요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전. 그래요? 네, 어차피 한국은 한 달 뒤에 나올 거니까 저는 한 달 이제 뒤엔 도커가 대응해 놓겠지.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 성능 관련 소식들을 보면서 진짜 그냥 좀 바로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안 팔아.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아, 그래도 약간 이거를 좀 빨리 써본다는 느낌 관점에서는 그냥 좀 감수하고라도 빨리 사고 싶은데 어차피 내가 쓰면 네. 너무 늦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좀 맛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묘한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얼리 어답터인 낙교님으로서는 이미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맛이 떨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한 한국은 아직 2주쯤 지나면 사기 싫어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한국은 이번에 아직 다행이에요. 출시일도 안 나왔어요. 음, 뭐도 안 나와요? 출시일. 출시일, 그죠. 네네. 근데 그러니까 보통 애플 그러고 한 달 홈페이지에 뒤에 가면, 나왔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마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번에 M1 맥북 프로, 뭐 맥북 에어 전부 다 모두가 거의 칭찬 일색이고 그쵸. 버지에서 이제 리뷰한 거 봤을 때 프로에 대한 단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카메라가 720p다. 그리고 음, 720p 카메라를 쓰는 대신에 뭐 이미지 프로세스로 화질을 좀 괜찮게 개선했다라고 하지만 전혀 아니더라. 왜냐면 대부분 어두운 데서 쓰거나 하면 당연히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랑 그 다음에 iOS 앱을 돌리는 게 굉장히 별로다라는 뭐를 돌리는 게요? 얘기가 아이폰 앱, 그 iOS 앱을 돌릴 수 있게 됐잖아요. M1 예, 예, 칩부터. 예, 예. 근데 그게 결국 터치 스크린 베이스로 만들어진 앱을 음. 여기 그 노트북에서 돌리려니까 그래서 전 처음에 발표 들을 때는 와, 진짜 아이패드 프로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성능 리뷰랑 이런 거 보니까 그냥 엄청난 노트북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음, 드는 것 중 하나가 또 배터리. 배터리는 진짜 애플이 말한 만큼 리뷰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일주일 동안 썼는데 아직 전원을 연결 안 했습니다. 뭐 이런 그런 그런 리뷰가 올라오는 걸 와우. 보면 하루에 그렇군요. 2시간씩 쓰는구나 이런 거를 유추하면서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그런 포인트들이 애플에서 되게 경험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음, 윈도우 노트북 쓰다가 맥북 넘어오면은 배터리 시간이 너무 충격적으로 길거든요. 네. 그렇죠. 기존에도. 근데 음, 여기서 더 안정적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비교되는 게 맥북을 비교할 때는 M1 칩 맥북이랑 인텔 칩 맥북을 비교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쵸. 인텔 칩 맥북이 발열이 너무 심하잖아요. 영상 작업을 맞아요. 한다든지. 네. 근데 M1 칩에서 발열이 너무 잘 잡혀서 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맞아. 호의? 뭐라고 해야 되지? 칭찬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음. 그런 게 그래서 되게 확실히 써보고 싶어요. 긱뉴스에서 그게 왜 이렇게 M1 칩셋이 빠른지 그 잘 음, 좀 분석한 외국의 기사를 이제 요약하신 걸 봤는데 그거 네네. 보니까 이제 X86 명령어랑 그다음에 ARM 명령어 두 세트가 실행되는 순서나 이런 것들이 좀 미묘하게 다른가 봐요.
그럼 이제 음, 과거에는 ARM에서 x86을 에뮬레이팅 하거나 할 때는 그 순서를 뭐 이렇게 맞춰준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M1 칩은 그 두 개의 순서를 다 맞춰주는 그 명령어 순서 뭐 이제 정확하게 CPU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탑재하고 있어서 빨리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x86 모드로 실행할 경우에는 x86 명령어의 순서대로 잘 실행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봐서 그리고 뭔가 코어별로도 그러니까 뭐 8개의 코어라고 하면 4개의 코어는 성능 위주 그리고 4개의 코어는 그 최적화 위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최적화 모드로 돌아가다 보니까 뭐 발열도 잡히고 전원도 오래 가고 뭐 이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칩셋 CPU 안에 굉장히 최적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면 애플은 이제는 최적화 단계는 끝났고 그 어떤 기능적인 면으로 이거 커버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닌가? 되게 재미있는 접근법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전 다른 부분도 재밌게 본 게 지금까지는 CPU를 빠르게 만들고 그다음에 SSD를 빠르게 만들고 램을 빠르게 만든 뒤 그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버스에 태우는 막 뭐 이런 설계를 했는데 애플이 그렇죠. 그냥 뭐 SSD 업그레이드를 포기하는 대신에 다 붙여놓고 그냥 이대로 칩을 만들어 버린 것도 그래서 그렇죠. SSD 속도도 엄청 빨라졌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좋다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죠. 이게 A1 칩, A 칩들에 똑같이 들어가겠구나. 음, 이제 SSD 저는 막 따로 빼놨었는데 그것도 칩에다가 다 넣을 거고 하면 아이폰도 비슷하게 한번 또 음, 성능 향상이 있겠네. 그런 생각을 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네. 재밌었던 게 이게 나오기 전에 저희도 이제 그때 팟캐스트 이 전화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약간 음, 조금 애매하다, 미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유튜브 영상들도 보면은 나오기 전에 애플이 발표했을 때 영상을 음, 보고서 쭉 얘기한 영상들을 보면은 아직은 사지 마라, 이거 아니다라는 음, 얘기가 진짜 음, 많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너무 분위기 반전한 게 좀 재밌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그리고 진짜 약간 아이패드처럼 돼간다는 느낌? 아이패드처럼 돼가는.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음, 단일 앱 돌릴 때 성능이 너무 좋잖아요, 진짜. 그렇죠. 음, 그 컴퓨터의 느낌, 그 느려지는 멀티태스킹 느낌이 전혀 안 드니까 너무 좋은데 그런 느낌이 약간 컴퓨터로 좀 넘어온다는 느낌이랑 지금 M1 X 칩이 다음에 사용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칩에 대한 기대가 엄청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근데 부분이 전 좀 아무래도 애매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이게 지금 M1 칩으로 나온 애들이 전부 다 익스터널 GPU를 하나도 못 써요. 음, 그러니까 음, 결국 이번에 16인치가 안 나온 이유가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랑 AMD 라데온 뭐 이런 그래픽 칩들을 이랑 연결을 못한 것 같아요, 결국. 음, 그러면 이제 M1X가 나와도 이게 엔비디아는 아니니까 음. 결국 아이패드 그래픽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거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좀 물음표가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음, 그럼 이제 애플은 앞으로 엔비디아나 이런 거 안 쓰고 계속 가는 건가? 그거에 대한 걸 알기 전까지는 음. 음. 좀 약간 애매한 느낌? M1 안에 그래픽 칩셋도 내장이긴 하죠. 네. 네. 음, 지금 그렇지만 M1은 그 성능이 뭐 사실 외장에 비할 바는 못 될 테니까. 음,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거죠. 네, 승우님이 뭐 얘기해 주셨는데, 로제타가 단순 에뮬레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컴파일을 새로 한다고? 네. 그 음, 음, 로제타가 이제 로제타 스톤에서 음, 온 거 같잖아요. 로제타 네. 스톤이 이제 그 실제로 아이콘도 돌덩어리처럼 생겼죠. 네. 그래서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으면 교정해 주세요. 그 굉장히 오랫동안 그 해독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형 문자였던 걸로 알고 음, 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유명하다 보니까 로제타를 거기서 따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번역, 음, 해독을 해서 우리가 새로 하겠다, 새로
이렇게 빌드를 해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로제스타라는 이름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아직까지는 좀 호환성 문제가 있지 않아요? 모든 앱이 그쵸, 잘 아직 돈다거나 있죠. 한 건 아니니까. 그 낙균님 올려주신 것 같은데 이제 애플 실리콘 레디.com 이거 낙균님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올린 거 아, 아닌 이건 것 제가 같아요. 적었어요. 아, 그래요? 냠냠님이 올려주셨구나. 여기 네. 가면은 이제 앱별로 이거는 사용 가능하다. 그 M1 칩용으로 새로 개발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참고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is 들어가 apple 보면 silicon ready.com. 여기 들어가 보면 지금 가상 머신이 하나도 안 돌아가요. 패러럴즈, 가상머신 말이야. VM웨어, 도커 이런 네, 게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그쵸. 전에 빅서 발표할 때 도커도 띄워놓고 패러럴즈도 띄워놔가지고 네, 그래서 뭐 가상 머신 지원한 그거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기대했는데 막상 아예 안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 나중에 지원하겠다는 음, 뜻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비디오 김치국을 관련 작업하시는 먹었구나.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랑 애프터 이펙트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로제타 2로만 돌아가고 근데 로제타 2로 완벽하게 돌기만 해도 문제는 없나 보더라고요. 일단 그래요? 쓰는 데는. 제가 근데 아까 얘기한 게 그 로제타 2로 돌리는데 성능이 더 좋다는 거예요. 기존 비슷한 사양의 맥북 그 프로나 에어보다 네네. 그 얘기긴 해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일단 로제타 2로 된다 이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로제타 2로 다 온전하다 하는 사도 아무 네.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전 도커랑 VS 코드를 쓰니까 둘 다 안 돌아요. VS VS 코드는 코드는 로제타는 좀 되던가? 의외네요. VS VS 코드는 코드가 사실 가끔 크래시가 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제타 2가 여기도 켜 있긴 하고 지금 실리콘 옵티마이즈드도 그 노란색 경고로 떠 있기는 하지만 아예 안 된다 빨간색 아이콘은 아닌데 네. 그래서 뭐 가끔 크래시는 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뭐 그런 네. 글을 본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제가 본 이후에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이트를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몇 년 파이썬 2, 전에 3. 네, 파이썬 2에서 3로 넘어갈 때 아,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링크가 있는데 링크 어디 갔지? 스탠다드 아웃에 예전에 여기 적어 놓으셨어요. 네네네. 거기 보면 지금은 이게 100% 거긴지 모르겠는데 파이썬 3 레디네스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는데 거기 이제 자주 사용하는 모듈들 탑 360개를 쭉 정리해 놓고 이게 파이썬 3에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예상하시듯이 들어가 보시면은 전부 다 초록색입니다. 360개 중에 360개 다 쓸 수 있어요. 요즘은 파이썬 2 쓰는 곳이 오히려 더 희귀한 것 같아요. 그죠? 좋은 현상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하위 호환성을 버린다는 게 굉장히 좀 큰 리스크였는데 요즘은 또 이제 성능만 뒷받침이 되면 결국엔 넘어올 거니까 괜찮지 않나? 그리고 애플 M1 칩셋 같은 경우는 하위 호환성을 100%다 버린 것도 아니니까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놓고 그러니까 퇴로를 열어주고 하지만 이쪽이 더 좋아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뭐 괜찮은 선택 아닐까? 다만 이제 저는 애플이 플랫폼을 바꾸고 나서 첫 번째 모델이니까 아무래도 좀 조금 불안하다. 그렇죠. 네. 승우님이 적어주신 거에 또 플러그인이 결국 안 돌아가는 문제? 아, 프리미어나 애프터 영상 쪽은 이펙트에서. 플러그인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플러그인이 안 돌아갈 거예요. 아, 다른 것도 플러그인이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그것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이고. 근데 뭐 해결 금방 음. 되겠죠. 애플이 하는 건데. 그리고 이번에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구나. 정말 음, 뭐 3년 했네 뭐 이런 얘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사실 호환성이라서 그것도 놀랐고
다만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게 결국 13인치잖아요. 아직은 그리고 그렇죠. 첫 번째 모델이고 그러면 네. 16인치가 나올 때 좀 고쳐져서 나오겠죠. 어느 정도. 음, 그러니까 다음 버전이 곧 나올 거예요. 16인치가 됐든 음, 뭐가 됐든. 그럼 그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싸우고 있는 건, 아, 그게 분명 더 좋을 텐데 너무 사고 싶어 이건데, 언제쯤 이게 참 나올지는 아세요? 한국에요? 아니요, 16인치. 16인치가? 아, 그건 모르죠. 내년에 그러니까 나오겠죠? 이제 내년 초, 뭐지? 음. 무슨 어디서는 뭐 2분기 때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음, 그렇기는 하는데, 그거 애플 마음이죠. 애플이 뭐 13인치 좀 더 팔아야겠다 하면은 더 근데 늦게 내놓을 거고. 의외로 그러니까 인텔 맥 최종 16인치 버전이 되게 안 예,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어서 예, 근데 M1 칩셋 나오고 나니까 비교되면서 더 까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애플이 인텔을 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닌가요? 음, 그러니까 그런 인텔의 것도 본질적인 있죠. 문제인 거죠. 한계에 다다랐다. 네. 근데 음, 사실 그, 제 옆에 계신 분도 파워PC부터 전 잘 모르지만 네. 그쪽까지는 그때부터 쓰셨던 거나 이제 경험이 있으신 것 음, 같은데 옆에 얘기해 계신 주신 거 분이라는 게 보면은 아내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옆에 앉은 분인가요? 회사에서 옆에 앉은 분입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어쨌건 그 파워PC에 넘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인텔로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또 넘어오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음,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일단 그리고 이번에 저는 지금도 좀 이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어, 실리콘 레디 사이트를 보면은 네. 이미 애플 실리콘 옵티마이즈드 앱이 생각보다는 많아서 물론 이게 음, 컴파일 쉽게 되면 넘어갈 수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생각보다 많아서 이게 지금 좀 갈릴 것 같다? 이게 못 넘어간 애들이랑 음, 빨리 넘어간 애들이랑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파이썬 3도 스위프트를 썼냐 아니냐의 문제겠죠. 그쵸 그럴 수 있죠. 그 아, 파이썬 3도 파이썬 3로 끝까지 안 넘어가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맞아요. 프로젝트들은 대체가 많이 됐죠, 사실. 이미 없어졌죠. 뭐 이름도 몰라 네. 이제 기억도 안 음, 나요. 저는 좀 괴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이제 좀 시스템 핵적인 애플리케이션 쓰는 게 몇 개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은 지원이 거의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그 해커시군요. 전체적으로 매크로 같은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제일 좀 걱정이긴 해요. 넘어간다고 했을 네. 때. 음, 그리고 결국에 이제 아까 얌얌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약간 좀 요 다음 세대는 아니고 이제 다음 버전이 나오면은 아이패드 1, 2처럼 다음 버전이 음, 나오면은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 확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음. 들고요. 그리고 터치 문제도 그 애플이 터치 이미지를 웹상에 잠깐 공개를 했다가 지워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터치가, 무슨 이렇게 화면을 화면을 터치하는 거요? 터치하는 예. 모습을, 이게 네, 터치가 아, 들어갈 맞아요. 거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음, 결국엔 들어갈 결국은 거예요. 들어갈 것 같은데, 음. 약간 뭐지? 레노버의 요가 같은 노트북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터치가 터치가 된다면,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까 얌얌님이 iOS 앱을 맥북에서 쓸 때 지금은 되게 별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터치가 들어가면 그 부분은 굉장히 개선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데스크탑을 쓰면서 굳이 디스플레이를 터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비슷한 얘기하는 생각은 해요. 거잖아요. 그 누구지? 그 스티븐 잡스가 컴퓨터에 스티브 터치가 잡스. 들어갈 일이 절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네. 나오는 것 같던데 다시. 아, 스티브 잡스가 그 음, 맥북 에어인가? 그거 발표할 때 터치 스크린을 넣는 거를 놓고 뭐 실험을 했는데, 네. 결국 터치를 하다가 다들 팔이 피곤해서 결국 아래 이제 내려놨다. 그래서 그쵸. 뭐 뭐더라? 뭐 want to 아니, 사실 stay down이었나?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패드도 거치대 잘 나온 거 많으니까 세워놓고 손으로 하면 되지만 피곤하니까 결국 키보드 사고 매직 키보드 사고 폴리오 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이핑 어려우니까. 근데 왜 또 다시 디스플레이에 터치를 넣는 거죠? 근데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좋을지 잘 예전에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그 얘기가 마음에 와닿았던 얘기 중 하나가
있어서 좋은 건 없어도 되는 거라. 음,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면 넣을 텐데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화면을 터치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없어졌어요. 그렇긴 하죠. 옛날에 그쵸. 화면에 손댄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LCD 누르면 막 아, 색깔이 뭉그러지고 막 지문 남고 지문 남고. 막 그쵸. 그런 뭐지? 식으로 막 있었는데 이제 아이패드 같은 아이폰, 아이패드, 스마트폰들 그다음 타블렛 PC들이 다 터치를 하니까 지문은 뭐 당연히 있는 거고 내 손에 음,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반감이 많이 사라진 건 알겠는데 노트북에 들어갈 것이냐 그 부분은 음, 아직도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고는 뭐예요? 고? 아, 고도 벤치마크 한 게 누가 올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텔 어, 맥북이랑 그 M1 칩 음, 맥북이랑 네. 벤치마크를 해서 올린 게 있는데 성능이 M1 칩에서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몇 가지 음, 이제 함수들, 그러니까 암호화 쪽 함수들 같은 경우는 좀 느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거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 M1 칩이 훨씬 성능이 잘 나와서 그러니까 i7 거의 최상급이랑 비교를 한 건데도 잘 와, 나와서 음. 진짜 인텔이 엄청 욕먹는 상황이 되고 있죠. 음, 인텔은 이미 예, 뭐 3년 정도 늦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쵸. 이번에 공정에서부터. 라이젠도 보면은 네. 인텔보다 훨씬 성능 좋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M1 칩도 그,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인텔과 AMD가 서로 CPU 경쟁을 한참 할 때, 누가 외계인을 많이 잡아가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좀 음, 있었잖아요. 외계인들 고문해서 막 그런 걸 만드는 거 아니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외계인이라는 게 한 사람이 인텔로 넘어갔다가 AMD로 넘어갔다가 뭐 이러면서 각각의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 저 트위터에서 봤던 것 같아요. 되게 누군 잘 네. 기억 안 나는데 그 설계하시는 분 한 그렇군요. 분이 많이 기여를 음. 했다고 그런 얘기 전, 하더라고요. 전 인텔의 외계인이 수명이 다 했구나. 돌아가셨구나. 근데 CPU 근데 그 쪽도 약간 얘기하시죠. 인텔은 문제가 애플 입장에서 좀 속상한 상황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맥북 출시 한 달 연기했는데도 다음 모델 CPU가 출시가 안 돼서 아, 맞아요. 같은 모델로 한 번 더 출시하고 그래서 네. 11번째 버전인가 10번째 버전인가가 아예 맥북에 들어간 적조차 없는 음,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자꾸 외부에 의해서 자기 본인들 출시 계획이 틀어지는 게 좀 짜증도 났었을 것 같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음, CPU까지 이제 설계할 수 있다는 게 어차피 설계는 애플이 한 거잖아요, 지금. 음, 그렇죠. 그런 건 진짜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이폰 애플 자랑 이제 주식을 하실 더 시간입니다. 사야겠어요. 그러네요. 아무튼 애플 우리 주식. 그러면 뭘 고민된다. 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 고민하고 있긴 한데. M1이요? M1이요? 네. 회사에 하나 사세요. 그리고 조금 써보세요. 그 핑계는 M1으로 우리가 뭔가 테스트 해봐야 된다. 뭐 뭔지 모르지만 있다. 그냥 그럼 되지 뭐. 그리고 회사 거는 좀 지금 써보시다가 M1 칩셋이 없는 맥북을 살 수 있어요? 네네. 할 수 네, 있어요. 있어요. 아, 그건 살 수 16인치 있어요? 사도 되고 13인치도 있는데 있어요. 네. 아직은 100만 원인가 있군요. 더 비싸요. 인텔 거가. 아. 50인가 제가 100인가 더 저번 비싸요. 주에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에어랑 프로 라인이 진짜 애매해졌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이번 에어랑 프로가 그러니까 M1 칩 네. 에어랑 M1 칩 프로랑 칩셋이 다 똑같으니까 심지어 인터페이스도 다 음, 똑같고 네. 그 터치바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메모리 그거 칩셋이 있대요. 미묘하게 달라요. 네, 그래요? 칩셋이 에어는 프로는 7코어예요. 그게 이제 수율이 있잖아요. CPU 수율. 그러니까 음, 8코어를 만들었으면 8코어 모두가 정상 작동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코어라도 불량이 나면 예전엔 이거를 불량 처리하고 버렸는데 그거를 에어에 심은 음. 거죠. 그런 거예요? 아, 네. 와, 그런 거 진짜 아니냐라는 짱이다. 추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돈 불량 기가 수율을 막히게 낮추는 번다, 데 막. 드는 비용보다 그걸 그냥 에어를 넣으면 7코어로 그치. 쓰라고 하는 게 훨씬 어, 비용 절감에서 좋으니까.
아, 주식 더 사야겠어. 너무 잘해. 팀 쿡이 잘하죠. 이- 네. 사실 이 정도면 똘똘함을 넘어서, 야, 그럼 뭐, think differently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야. 같은 M1 칩이지만 같은 M1 칩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은. 아니죠. 사실, 같은 M1 칩인 거죠. 그러니까 음, 같은 M1 칩이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똑같지만 수율 면에서 조금 그리고 펜 차이에 따른 스로틀링 음, 차이도 좀 있다고 승우님이 얘기해 음. 주셨어요. 예. 네네, 맞아요. 뭐 그런 그 거는 뭐 게임은 기능적인 10분 정도 면이기도 하고. 하면 성능이 20% 떨어진대요. 음, 그러니까 스로틀링 걸리면 20% 정도, CPU도 그렇고 그래픽도 그렇고 그 정도 음. 떨어진다고 합니다. 호환성 문제 하나만 더 짚고 얘기를 하면 저는 예전부터 이제 집에서는 데스크탑이 있긴 하지만 집에 PC가 그렇지만 저의 주력 사용하는 랩탑은 맥북이니까 근데 맥북에는 맥북에서 잘 돌아가는 게임이 별로 없어요. 사실 맞아. 아시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스팀에 뭔가 과거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임들이 좀 있어도 PC용만 나오지 맥북용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게임을 지르고 싶다가도 멈칫멈칫하게 되고 이번에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막 할인 엄청 하는데 어차피 맥북에서 안 돌아가면 내가 켜볼 시간도 없을 거야. 그래서 안 샀어요. 근데 이게 M1으로 가면 애플용보다 더 안 나올까 봐 조금 그건 걱정이 돼요. 음, 윈도우를 사셔야죠. 사실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죠.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아니면 암에서 이제 그 버추얼라이제이션으로 윈도우를 띄웠는데 음, 막 성능이 엄청 좋다거나 게임을 돌릴 만큼 저 사실 그거 제일 기대하고 있어요. 패러럴즈나 정말요? VM웨어에서 네. 그 걔네가 다이렉트X 11부터는 원래 가상머신에서 안 돌아갔어요. 예. 근데 애플이 메타를 만들고 나서 메탈에 있는 기능으로 다이렉트X 11을 에뮬레이션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것까지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 그리고 음. 사실 얼마 전에 찾아본 게 그 삼국 토탈워? 토탈워 삼국? 네네. 이거 맥OS에서 돌아가니까 M1에서 도나? 해서 검색해 봤더니 네. 죽는다고. 죽는다고. 암 레디가 아쉽지만. 안 돼 있다고. 네. 그래서 그런 낙교님 건 아는 좀 분 아쉽지만. 들어왔네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홍님 안녕하세요. 회사 동료분이신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음, 어, 네, 아무튼 M1은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너무 M1만 네, 가지고 지금 그러시죠. 그러네요. M1만 네네. 너무 오래 얘기했네. 자, 이제 이제 아이폰 플렉스 자랑하실 이야기 좀 차례예요. 하시죠. 네, 아이폰이요? 자랑할 거 딱히 없는데. 제가 근데 그냥 자랑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약간 저는 어 이제 약간 그 애플이 아이폰도 인터페이스 한번 크게 바뀌었잖아요. 노치 디자인 나오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인터페이스 전부 바뀌었잖아요. 그 이 홈 버튼이 없어지면서 이 OS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전체가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아내가 X를 쓰는데 X부터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음, 아내 폰이 되게 네. 어색하거든요. 네. 근데 그 아래에서 그걸로 이제 위로 저는 올리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음, 페이스 뭐라고 하죠? 이 얼굴 인식? 페이스 페이스 아이디. 아이디. 페이스 아이디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저는 어색했는데 이게 막상 12 프로맥스 하면서 넘어가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음, 너무 뒤늦게 넘어갔다. 음, 라는 생각을 굉장히 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좀 할 수가 없는 예전에, 게 이게 네, 2년 전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그 페이스 아이디를 막 좋다고 하고 이 인터페이스 좋다고 아, 하면 2년 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거는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고 네, 아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자랑하세요. 후졌다. 저희는 이제 인터넷 개통 축하합니다. 그럼 되니까. 계속 자랑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그런 인터페이스를 어쨌건 이번 처음 제대로 써보기 시작했는데 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음, 되게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제가 SE에서 SE2로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네. SE2는 나오면 안 됐어. SE2라는 모델은 애플이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음, 그러니까 아, 보급형 모델로 그 많이 팔기 위해서 나온 건 뭐 애플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유저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번에 아이폰 미니가 아이폰 SE의 다음 버전인 것처럼 음, 나왔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유저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낙교세 무료 그랬으면은 컨설팅. 그랬으면 저도 바로 미니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네. SE2를 2세대를 어쨌건 올해 초에 샀던 거니까 1년도 안 돼서 바꾼 거긴 하거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긴 하죠. 개인적으로는. 그 SE를 사용하셨던 이유가 결국은 작은 폰을 선호하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갑자기 아이폰 모델 중에서 가장 큰 모델로 가셨단 말이에요. 아, 그쵸. 눈이 밝아진 느낌인 건가요? 저분은 중간이 없어요. 네. 옛날 거에 극과 극은 머물거나 통한다고. 최근 걸 사거나 뭐 중간에 거치는 네. 그런 게 없어. 요새 이 프로맥스잖아요. 이게 프로맥스고. 어이구 크다. 아이폰 SE. 어이구 자랑의 시작이다. 아이폰 SE 지금 부러워서. 색깔도 쌈무 그린 색깔이군요. 쌈무 그린 아니고 저는 아니에요? 케이스가 있어서 네. 그라파이트? 프로맥스는 색이 2개인가 밖에 없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닐 거예요. 다 있긴 한데 세 개. 저는 진짜 과거에 낙교님이 손에 잡으셨던 그 폰의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태블릿 들으신 것 같아,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 있냐면 SE에서 SE 2세대 넘어왔을 때 너무 크다 이거. 새끼손가락이 아프다라고 엄청 불평했었거든요. 근데 SE2에서 이걸로 넘어오니까 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죠? 왜 그렇죠? 아니, 눈이 화면이 너무 커서. 침침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SE 2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폰 7이나 6세대랑 같은 모델인 거잖아요. 그럼 화면적으로 보면 되게 좁아요. 화면적으로 보면 되게 좁고 지금 이 사이즈가 사실 영상을 그 레이시오로 보면 풀 영상으로 보면은 아이패드 미니랑 똑같아요. 크기가 거의. 이해되시나요? 검증을 좀 해봐야겠다. 아이패드 그건 미니,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미니 4가 있잖아요. 그거에 위에 눌러놓으면은 요 가로 길이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로는 잘리는데 가로 길이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실제 그 가용되는 화면 영역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는 화면이 너무 넓고 저는 사실 이제 SE를 애용했었고 원래라면 이제 바로 넘어갔으면 미니로 넘어갔겠지만 SE2를 넘어갔었기 때문에 프로맥스로 넘어온 게 좀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그 샤오미 폰에서 미맥스라고 제일 큰 폰을 한번 썼었거든요. 네네. 약간 저는 그 로망이 있었던 게 그 아이패드 미니보다 작으면서 휴대폰보다 큰 그런 휴대성 있는 기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사실 기존부터. 보통 그걸 패블릿이라고 하는데 그 패블릿 계열의 좋은 제품이 정말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고 거의 다 망했고 그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갤럭시 노트 까시는 건가요? 갤럭시 노트도 얘랑 비슷할걸요? 갤럭시 노트가?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 패블릿 수준은 아니고 이거보다 조금 커야 돼요. 이거보다 살짝 큰 모델들을 생각하면은. 그런데 지금 사양을 지금 사양 보니까 진짜 가로 길이가 거의 비슷하네요. 40c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아이패드 미니의 그 노치? 뭐라고 해야 돼? 베젤? 그 베젤 빼면 거의 진짜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아이패드 미니에서 양옆 잘라서 프로맥스를 만든 건데 이거는 좀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러면. 저 원래 아이폰 10을 살 때 저 10을 사면서 패드를 팔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 아이폰 10으로 리디북스 같은 거 읽을 수 있는지 실험해 보려고. 네. 그리고 눈이 침침해져서 패드를 다시 샀어요. 근데 맞아요. 아이폰이 또 저렇게 되면 또 고민에 빠지네. 저도 얌얌님이랑 비슷한 고민인 게 제가 태블릿을 썼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이패드 대신에 좀 더 작은 기기에서 책을 보고 싶다? 이북을 보고 싶다? 근데 이게 휴대폰으로는 도저히 읽을 수 있는 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좀 큰 폰이면은 괜찮은데 약간 조금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제가 그때 아까 얘기했던 미맥스를 샀다가 진짜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고 40만 원짜리였는데 그 주머니에서 빠져요. 이것도 지금 아슬아슬한 크기거든요. 프로맥스도. 이거보다 조금 크면은 주머니에서 빠져요. 그냥 일반 면바지 같은 데서 빠지거든요. 그러면 몇 번 떨어뜨리다가 결국에 그게 한 달 쓰다 다 깨져가지고 제 디스플레이를 알리바바에 사서 교체를 했어요. 직접. 근데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배터리가 바로 부풀더라고요.
어, 한 2달 만인가 포기를 했어요. 2달 만인가 포기를 했고 2달 만에 지금 40만 원 버렸다는 자랑을 하신 거군요. 진짜 너무 힘들었죠. 너무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40만 원이 아, 아니에요. 40만 원 플러스 디스플레이 10만 원. 아이고, 어떻게든 쓰기 위해서. 부자였어. 맞아. 부자까지는 부럽다. 아니고 그래서 실험을 했던 지금 거죠. 아이폰 맥스에서는 그러면 책을 읽을 것 같으세요? 아직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음, 아직 뭐 못 읽는다에 한 표. 초반이고 예, 지금은 약간 좀 사진 쪽 좀 찍어보면 재미를 느끼고 있고 음, 뭔가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아직. 네. 저는 스마트폰에서 책 읽을 때 결국 실패하는 게 PDF 읽을 때였어요. 음, 그러니까 일반적 EPUB이나 이거는 크기라도 글자 크기 바꿀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볼 수 있는데 PDF는 안 되더라고요. 얌얌님이랑 저랑 거의 승우님이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전 기기 줄이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짐이 많은 걸 안 좋아해서. 네네. 승우님이 약간 전체 질문 같은 느낌의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갤폴드는 갤폴드. 어떠신가요? 저는 뭐 앱등이라서 아, 갤폴드가 요즘 폰답지 않게 방수가 안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음, 방수가 안 역시 된대요. 하이테크군요. 네, 하이테크 제품은 언제나 한 번씩 방수가 안 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 안 되는지 뭐 아주 안 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음, 약한가 봐요. 힌지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음. 음. 갤폴드 사실 잘 전 쓰시는 분은 홈팟 잘 미니, 쓰시더라고요. 네, 잘 음, 쓰시죠 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저는 약간 그 되게 세로가 길다? 예. 중간 부분이 약간 울잖아요. 아, 예. 처음 폈을 때부터 이미 약간 움푹 들어간 그 느낌이 저한테는 너무 좀 버거워요. 누가 음, 준다고 해도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면 LG 듀얼 디스플레이로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상소문으로 가야지. 뭘로 가요? 두루마기 내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상소문 에디션. 아, 이렇게 예, 여는 거? 예, 네. 그걸로 가야죠. 음, 십자가 아니면 십자가. 음. 근데 십자가 아니고 저도, T잖아요, T. 저도 이렇게, 약간 네. 앱등이, 나쁜 말이긴 하지만 앱등이라서, 전 심지어 홈팟 미니에도 뽐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음, 네, 뭐 다음 홈팟 얘기 가실까요? 미니가, 네, 네, 홈팟 미니 얘기해 주세요. 넘어가시죠. 아니요, 홈팟 미니는 원래 하려던 얘기가 아니니까 넘어가시죠. 어차피 아무도 괜찮은데 관심 원래 우리 없을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뭐 나중에 홈팟 한번 미니는, 얘기하면 음, 얘기하시죠. 나중에 홈팟 미니 얘기하죠. 얘기하고 얘기하죠. 그냥 홈팟 미니는 블루투스가 안 되니까 당연히 사면 안 돼요. 근데 근데 왜 사고 싶은 뽐뿌가 게 오는 거예요? 문제죠. 전 스피커에 좀 뽐뿌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 약간 스피커에. 홈팟 소리는 들어봤고, 그래서 음, 홈팟 미니 소리도 되게 들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요만한 크기로 어떤 소리를 냈길래 다들 이렇게 소리가 좋다고 하지? 음, 근데 이게 유튜브에서 뭐 녹음해서 다시 들려주는 건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렇죠. 직접 들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근데 음성 인식 부분에서는 이제는 거의 뭐 홈팟 쪽은 무시당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럼요. 음, 뭐 백인 남성 왜 뭐 알아듣겠어요? 그 얘기 항상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그 애플 TV 있잖아요. 애플 음, TV에서 네. 영어를 얘기하면은 죽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전 아, 되게 잘 됐는데. 아, 그래요? 영어 얌얌님 영어 공부를 좀 잘하셔서. 하셔야. 아니요, 저는 사실 약간 기계 친화적인 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뭔가 약간 그런 인식 계열들 뭐 다 되게 큰 문제 없었어요. 혹시 근데 음성 저는 약간 인식을 혹시 음성 네. 인식을 어셈블리로 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기기에서 뭐 영어로 대충 발음해도 알아들을 정도 수준에서는 그 음, 애플 TV 시리로는 인식이 아예 음, 안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음, 음, 그래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고요. 아까 그래도 제가 애플 얘기하려고 TV 했던 좋잖아요. 거는 네. 그 아이폰 12에서 결국에 저는 제일 좋은 부분이 카메라라고 느끼긴 했거든요. 물론 그 갤럭시 S12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뭐 그 얘기도 다음에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음, 다음엔 한번 네네. 그런 얘기를 해보죠. 왜냐면 제가
이걸로 넘어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는 안 했는데 카메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후회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11을 안 샀지라는 후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썼던 폰들은 아이폰 SE나 SE2는 기본적으로 폰이 진짜 별로거든요. 그 카메라가. 그래서 그 생각을 이거를 사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넘어갔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 뭐 다음번에 한번 카메라 얘기를 또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카메라, 스피커, 모니터 이런 건 좋은 거 쓰기 전까지는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좀 그런 것 나서 같아요. 좋은 걸 쓰기 전까지는 그게 뭐 필요해? 아유 저거 다 과소비야 과소비 이러다가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못 돌아가고. 맞아요.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뒤로 가기 좀 내버려 둬요? 네. 뭐 다들 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모바일에서나 아니면 데스크탑도 요즘 비슷하던데 언론사 기사를 읽어볼 때 기사 읽고 이제 뒤로 가게 하잖아요. 뒤로 가게 하면 네. 제대로 빠져나오는 경험을 별로 못해요. 전부 다 자기네 메인 모바일에서 페이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보내버리거든요. 네. 모바일은 거의 다 그렇고 데스크탑도 요즘은 가끔 그렇거든요. 들어가서 그 수많은 팝업 광고들과 그 기사를 본문을 가려버리는 그 광고들을 어떻게 피해가지고 본문을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뒤로 가기를 딱 눌렀는데 내가 맨 처음에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레퍼러 사이트라고 하죠. 거기가 뜨는 게 아니라 그 언론사 홈페이지에 메인 페이지가 떠버리거나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이 자주 일어나서 굉장히 불편해하던 차에 요번에 이제 어떤 광고 이메일을 하나 봤는데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이커머스 쪽에서 활동하는 어떤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일종의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B2B용 앱.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의 앱이 아니라 그냥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쇼핑몰에서 사용자가 들어왔다가 최종 그러니까 쇼핑몰 들어올 때 보통 이제 메인 페이지로 들어와서 상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특정 상품을 내가 원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라고 하더라고요. PDP라고 하던데 PDP로 먼저 들어왔다가 상품을 보고 사용자가 나가려고 할 때 사용자가 그 점프했던 그 원래 사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로 보내버리는 기능을 제공하겠다. 이런 광고였던 거죠. 보면서 제가 정말 제가 화를 낼 일은 아니지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제 화가 언론사 나는데요, 근데? 홈페이지 언론사 들은 것만으로 홈페이지를 화가 나는데? 망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 그래 하고 굉장히 혹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야 이거 굉장히 지금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 푼 더 매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혹할 만한 서비스인 건 맞고 그러면은 이 서비스를 많이 설치할 테고 설치가 또 쉬운 거니까 그러면 나의 쇼핑몰 경험, 인터넷 쇼핑몰 경험은 갈수록 안 좋아지겠구나. 이런 굉장히 좌절스러운 경험을 했죠. 사실 그 광고 메일 하나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먼 미래까지 이제 상상하면서 혼자 좀 실망스러웠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쇼핑몰들의 수준 혹은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언론사도 너무 싫어해서 저는 이제 모바일에서는 언론사 링크를 거의 누르지 않아요. 정말 관심 있는 기사면 별도로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검색을 해서 내가 그 기사를 열어보지 언론사 그 링크를 바로 눌러서 들어가진 않거든요. 뭐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 보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쇼핑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 같은 사용자들한테는 아무리 혹하는 상품이 보이더라도 내가 이걸 눌렀다가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되돌아오기가 좀 번거로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방문율이 떨어지고 말씀하신 거 맞아요. 승훈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호감도가 높아지고 재방문율은 오히려 떨어질 텐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커머스 생태계 전체를 죽이는 일인데 이거를 좋은 서비스인 양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네,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 와중에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도 있고. 그렇죠. 11번가랑 같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형태일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옥션도 아마존 어떻게 보면 상품을 이베이였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굴님 뮤트 됐어요. 잘못 눌렀어요. 예. 네, 네네. 고마워요. 제가 누군가 욕할까봐 겁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존 상품을 만약에 그 11 쪽에서 살 수 있다고 하면 저는 11을 안 쓸 것 같기는 해요. 얼마나 편한 경험을 주느냐가 물론 관건이겠지만 그래서 그 제휴하는 방식이 그냥 아마존에서 사면 11의 어떤 플랫폼을 사용해서 배송을 해준다? 이런 거 정도면은 납득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존? 그러니까 안 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11번가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11번가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의 탑 3에도 안 들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쓰긴 했는데. 아, 그래요? 지금 그건 SE 그러니까 쓰신 분이니까. 네. 인터넷 개통 축하드립니다. 그건 아무튼 아니고 아닙니다. 사실 농담입니다. 이게 좀 사정이 있는데 제가 말도 안 되는 팁을 몇 개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같은 경우는 무이자 할부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를 카드사가 제공해주는 만큼만 해주는데 G마켓이랑 11번가는 거의 풀 20개월 정도까지 해주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구매 한다고 치면.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많이 사야 될 게 있거나 좀 비싼 물건 살 때는 거의 G마켓이나 11번가 무조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사랑 관련이 있긴 한데 카드사에다가 걔네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무이자 할부금을 지원해주니까 그런 식의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근데 쿠팡 같은 데는 카드사 자체가 제공하는 거 외에는 안 되거든요. 약간 저는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쓰긴 했었어요. 무이자 할부 때문에. 그런 이유였고 뭐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전 할부를 아예 안 하니까. 저는 매우 좋아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은 아니고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라고 이제 막 여기저기서 할인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존에서 에어팟 프로도 120 몇 달러에 건졌어요. 물론 이제 상태가 완전히 신품은 아니고 뭐 겉에 케이스가 좀 깨졌다거나 이런 거를 좀 싸게 파는 게 있더라고요. 리퍼비시. 싸게 사고 리퍼비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아마존 웨어하우스에 있다가 이제 케이스가 망가지거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저렴하게 내놓는 것 같고 그거를 아마존 웨어하우스에 있는 상품을 살 경우에 30% 할인이 20%인가 30%인가 할인이 붙었었어요.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150에 올라왔던 게 120 몇 달러가 되면서 배대지를 해도 저한테는 엄청 그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선물을 하려고 이제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할 걸 쭉 알아보다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가 또 굉장히 이번에 할인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몇 개 주문을 했는데 사다 보니까 한국의 쇼핑몰 경험과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아직도. 그러니까 쿠팡이 굉장히 편안해졌다고 하잖아요. 많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쉽죠. 아직까지. 한국의 쇼핑몰 경험이. 이렇게 외세가 들어오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외세.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농구, 배구 이런 쇼핑몰들이 것도 원클릭 쇼핑이나 이런 걸 지금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법적인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드 번호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저장을 못해서. 네이버 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어서? 네이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이버 페이가 가지고 있어서? 근데 그것도 사실 원클릭 결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아마존 결제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냠냠님도 그냥 누르면 결제가 되거든요. 비번을 누르니까 우리는 그 후에 최소한. 근데 그 비번을 누르는 것까지도 이게 약간
법적인 부분을 피해서 그렇게 하게 됐던 거지 원래는 그렇게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스크가 있어서. 근데 지금 네이버 페이나 그 쿠팡 같은 경우가 그나마 제일 편하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 됐던 것 같아요. 쿠팡은 원클릭 되나요? 지금? 마르코 씨님이 쿠팡은 원클릭 되지 않나요? 하셨는데 원클릭 되나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저 쿠팡 이츠를 가끔 쓰는데 회사에서 밥 네. 먹을 때 이게 음, 배민을 설치해 놓으니까 너무 자주 시켜 먹어서 배민을 지우고 패러럴즈에 안드로이드를 깔아서 쿠팡을 이츠를 설치했거든요. 아, 그래서 좀 배달 횟수를 줄이려고. 네. 근데 거기서는 버튼을 누르면 그냥 됐어요. 그러니까 어, 승우님이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은 비번 얘기하신 거 보니까 저는 이제 맵지 밥이니까 않으셨군요. 금액이 적어서 그냥 바로 된 것 같네요. 근데 그게 카드 음, 결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네네. 연동하고. 예, 현대카드 등록해 음, 놓고 그냥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니까 비밀번호 입력 없이 바로 결제가 됐었어요.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그건. 저는 거의 그 무조건 지금 쿠팡 쓰고 있을 때 결제하는 과정에서는 비밀번호를 계속 넣었던 것 같긴 해요. 음, 금액 승우님의 문제인가 말씀에 보네요, 따르면 진짜. 큰 것만 지르신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일단 다 데스크탑 결제 얘기 드린 거고요. 저는 모바일 쇼핑을 잘 안 해서. 아, 이제 큰 폰 사셨으니까 거기서 쇼핑하실 수 있어요. 네, 예전 알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제 MZ세대 따라가기를 하셔야겠네요. 근데 저는 그러게. 쿠팡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잘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좀 분명히 좀 혁신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존보다 잘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와우 음, 쪽? 와우는 네. 진짜 너무 이렇게 사람을 갈아 넣는 거긴 하지만 너무 좋은 것 같긴 해요. 어떤 점이요? 와우 맞나? 로켓 새벽 배송 와우라는 게 말씀하시는 거 있나요? 아니에요? 로켓 배송? 로켓 배송, 로켓 배송 말고 로켓 와우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돈 내고 쓰는 서비스인데 네. 걔네는 주문을 하면은 그날 와요. 그날 오고 주말에도 배송을 해요. 와, 음, 그리고 거의 저녁 11시까지인가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와요. 거의 모든 난 가게가. 그러니까 이거, 이게 약간 전 이런, 자기네 예, 얘기하세요. 자기네 창고에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음,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유통 쪽을 엄청 갈아 넣어서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좀 쓰다 보면은 너무 충격적이고 굉장히 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라서 가능한 거기도 하죠. 그리고 로켓 와우를 쓰면은 배송비가 없어요. 그 월 음, 결제만 있고 한 개를 주문해도 음. 배송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부담 없이 계속 시켜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가서 주문하고. 우리나라라서 가능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저는 서울이라서 이제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라서 혹은 서울이라서 네. 아마존보다 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죠. 음, 물론 전제 자체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저는 이런 형태 서비스를 약간 마음이 아파서 못 쓴다고 해야 되나? 알라딘도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오전에 주문하면 그날 저녁에 보내주는 거. 네. 음, 근데, 와,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러니까, 빨리 받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야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막, 씨, 이건 아닌데? 내가 그냥 고작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인데, 이거 좀 일찍 받아보겠다고, 그 사람들한테 야근을 막, 뭐, 그래서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류의 근데 서비스들을 그게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야근이라는 형태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야근을 하면은 그 수당이 더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업들이 그 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을 별도로 고용한다고 들었어요. 음, 물론 안 된 일이긴 하죠. 그 사람의 뭐 어쨌든 그냥 이거는 일하시는 분의 선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저녁 시간에 일할 사람을 별도로 뽑는다. 음, 그러니까 이건 약간 새벽 배송도 비슷한 거죠. 새벽에 제, 시키면 새벽에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이제는 새벽 배송 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 거고. 그럼 좀 낫네요. 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창 야근에 음. 시달릴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 근데 뭐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빼고라도 제가 택배 노동자들의 어떤 그 처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도 좀 전제 자체가 힘들다는 게 저도 염려님이랑 비슷한 의견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 지금 쿠팡의 배달 시스템은 전부 비정규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네. 대충 맞출 수도 있지만 뭐 정규직도 있겠지만 그 음. 플렉서블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거꾸로 그쪽에서 일자리가 엄청 창출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일부 업계가 엄청 힘드니까 그쪽으로 또 수요는 엄청 몰려서 그쪽에 그 이제 비용은 훨씬 유리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더 유리한 네. 입장으로 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그쵸, 노동자는 그쵸. 불리해지고. 네. 그 이게 참 얼마 저도 전에 마음 이 아프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과 상관없이 그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지금 쿠팡이든 뭐 아니면은 우버든 뭐 이런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 노동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플랫폼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직원들과 플랫폼 노동자로서 그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됐냐를 봤더니 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일반적인 그 택배 노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플랫폼 회사의 일반적인 노동자인 거고 그런 면에서는 좀 그 플랫폼 회사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한계가 명확한 거잖아요, 너무나. 저는 약간 그런 이게 비정규직 문제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주민투표 해가지고 네네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게 모르겠어요. IT 업계에서는 그걸 엄청 환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판결인지 그러니까 좋은 그러게요. 결정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 많이 드는 게 결국에 저는 그 약간 항상 느끼는 게 저는 이제 뭐 뒤에서 너굴님이 연말정산 얘기도 써주셨지만 항상 느끼는 게 이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 없는 사람과 4대 보험 있는 사람의 차이가 눈에 안 보이는데 10년 쌓이면 엄청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엄청 그쵸.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장 안 해주는 거는 혹은 이제 직접 그걸 보장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다른 맞아요. 부분에서 기업이 책임질 부분이 넓어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 중간 단계가 아직 없는 느낌? 뭐 미국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국은 분명히 그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 크다?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에 비해서? 라는 생각은 사실 저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쓰지 않는 게 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뭐 지금은 뭐 좀씩 써보고 있긴 한데 뭐 고민되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를 유튜브에서도 또 많이 봤거든요. 그런 네, 직접 하는 것들 올리시잖아요. 해보고 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기자가 네네. 해봤다든지 이런 것들 한번 네. 쭉 보면서도 뭐 많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국민연금도 사실 처음 나올 때 그 문제가 얘기가 됐었죠. 이제 노년 빈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직장이 없었던 사람은 케어가 안 되는. 그쵸. 그래서 이게 기금 방식이 맞는 거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내가 낸 돈을 내가 받아가겠다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쵸. 뭐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더라도 좀 아직도 사실 그런 것 뭐 같아요. 개혁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아무도 할 생각을 못 하니까 그쵸. 이제쯤 터지겠구나 그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약간 예. 비정규직이나 이제 뭐 일일 노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주려고 해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그렇죠. 결국에는 엄청 큰 국가나 개인한테 둘 다 큰 집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저는 뭐 그런 게 좀 그런 거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하죠. 네. 개발 이야기 하다가 너무 큰 주제로 넘어가 버렸는데 개발자들이 씁쓸한 연말정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니까 되는지 또 얘기 오래 좀 얘기하네요. 해주세요. 연말정산 얘기 좀 연말정산. 해주세요. 그러게 왜 저만 자꾸 언급을 하시지? 학교님 인기 있으니까. 인기 없는데. 학교님 올해는 연말정산 관련해서 뭐 바뀐 게 좀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번 스탠다드 아웃에서는 44비치 팟캐스트에서는 연말정산 특집으로 얌얌님이랑 낙교님이 한번 짠 하고 발표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나요? 발표를요? 뭐 이렇게 지금 하는 발표를요? 거라 해서 화면만 공유해 주시면 발표 아닌가요, 사실? 아니 우리 지금 재테크 채널 따로 만들기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해야죠. 언제 올해는 만들어요? 여기서 스타트를 끊자는 그렇죠.
44바이트 가는 건가요? 비트에서 바이트로. 연말정산 바뀐 거 뭐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안 바뀐 거 별로 없고 뭐 제가 알기로는 소득 바뀐 건 공제 별로 없고 관련해서 한 일정 기간에 대해서 뭐 더 많이 소득 공제를 해준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네네 그게 카드 사용.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한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거랑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챙겨야 될 거 그런 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기간이 없었다 하면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아, 있어요. 그래요? 급여 노동자는 사실 받는 게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별로 없나 봐요. 이번에 정부가 막 코로나 때문에 막 푼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그 저 크게 얼핏 그때 얼핏 대충 봐서 들으면서 저도 네, 카드 공제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 카드 공제가 지금 20%인가요? 신용카드 공제가 15%인가요? 신용카드가 10에 체크카드가 20인가 20? 15인가 그렇지 않았나요? 그게 몇 개월 동안 딱 늘어났던 것 같던데. 아, 그게 맞는데, 근데 이제 네. 보통 본인이 내가 그 연말정산 이제 뭐 예를 들면 8월에 공제를 많이 해주니까 8월에 돈을 많이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소비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미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네. 그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자동 계산되기 음. 때문에 뭐 그거를 이제 체크카드 뭐 신용카드까지 신경 써가면서 아니면 달까지 신경 써가면서 소비를 하신 분이 그러게요.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쓸 거 없는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공제 중에 하나 뭐 팁을 드리면은 벤처 투자 공제가 엄청 세요. 벤처 투자 근데 공제가 엄청 센데 좋은 기회가 많이 없죠. 사실 좋은 기회가 많이 그쵸. 없는데 그 벤처 회사로 인증된 회사가 신주 발행하는 형태에 참여를 하면은 그거는 거의 3천만 원까지가 다 공제가 되거든요. 소득 공제가. 그래서 만약 내가 조금 넣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많이 줄어들긴 해요. 세금 자체가.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기회는 있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뭐 와디즈도 있고 아, 와디즈 스타트업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소득 공제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괜찮은 회사인 것 같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큰 금액까지 적용이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몇 가지 공제 받을 것들을 찾아보다 보면은 크게 받을 게 많이 없어요, 사실. 그냥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 계산하다 보면 이거 나는 상관없는 거네 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고정된 값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정 금액 소득 이상 넘어가면은 어차피 좀 다 돌려받기는 힘든 상황이 보통 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까지 이제 눈을 돌려보면은 혹시 돈 여유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좀 도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도 되니까 사실 확 줄어들 수도 있죠. 낙교님 얼마나 투자하셨네요? 저는 올해 300만 원 와디즈에서 하나 투자했습니다. 오, 많이 투자하셨네요. 이제부터 연말정산 준비는 진짜 못 채운 금액들, 뭐 연금이나 그러니까 카드 대금은 네. 어차피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 괜히 돈 쓰는 거니까 그쵸. 그건 의미 없고 뭐 안 연금 쓰는 게 오히려 제일 그런 아끼는 거지. 카드는 오히려 지금 안 쓰는 게 답이죠. 내년에 이제 다 채웠으면 내년에 쓰는 거 네. 1개월 동안 그게 참는 낫죠. 게 중요한 전략일 것 그럼 같고. M1 노트북은 내년에 사셔야겠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게 답이 제일 나왔네.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뭐야, 아직도 딜레마예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데 그런 게 있고, 딜레마네. 그리고 연금, 얘기하신 연금 같은 거. 연금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신경 안 쓰셔서. 그렇죠. 근데 뭐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개인연금 400만 원, IRP 300만 원 넣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연금은 중간에 일부를 깰 수가 있어서 IRP랑 다르게 개인연금도 좀 넣어두시면 돈 필요할 때 쓰기 나쁘진 않을 거예요. 또 깰 수 있나요? 깰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를 꺼낼 수 있어요. 물론 그럴 때 이제 세금을 다시 세금을 다시 그걸로 공제받은 세금은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IRP는 그 계좌를 완전히 부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좌를 완전히 깨서 전액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연금은 그 펀드사하고 그러니까 자산운용사하고 하면 일부만 돌려받는 납입 안 한 걸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할 수 있는 분들은 개인연금을 먼저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개인연금이 무조건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개인연금은 레커링 불화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ETF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되긴 하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비율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펀드에 무조건 30%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형 펀드, 채권이 섞여 있는 펀드에 무조건 30% 들어가야 네. 되는데 그게 엄청 은근히 까다로워요. 저 이번에 그거 IRP에서 그 30% 어디다 넣을까 하다가 달러 채권 샀어요. 아, 그것도 달러 좋은 선물이었나? 방법이네. 네. 달러 선물 ETF였나? 그걸 그냥 샀어요. 요즘 많이 달러가 내려갔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냥 한국 주식 채권 섞여 있는 걸로 사놓긴 했거든요. 그게 제일 안전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는 어차피 2개밖에 안 사요. 지금 제가 연금에서 쓰는 그 일반적으로 사는 건 다 ETF로 맥쿼리는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퇴직연금에서만 되고 맥쿼리 부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S&P 500이랑 코스피 200 섞어서만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수수료 제일 낮은 걸로.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연말정산은 한번 다음 주에 채울 수 있는 거 뭔지 한번 알아봐서 얘기해보죠. 네, 들으시는 다음 주에 분들 도움이 녹화해서 될 것 12월 같아요. 전에 공개할 수 있을까요?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만 득을 보는 걸로. 이거 이제 11분. 공은 넘어갔어요. 공은 이제 CP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97화까지 올릴 거서 포기했기 때문에 98화인가? CP님 올려주셨고 그 이후 또 CP님도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일을 그렇군요. 떠넘기시는 역시 일 떠넘기기의 기재. 제가 2달 동안 못 올렸더니 CP님이 본인이 하시겠다고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요번 주에도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요. 너굴님 이제 가져가시죠. 아무튼 뭐 더 할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